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의 정미영, 전승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2014년의 테이퍼링에 대해서 금융시장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봤었잖아요. 이제는 현재의 여건이 당시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봐야 앞으로의 테이퍼링이 금융시장 그리고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 여건이라는 거를 뒤집어 보지 않으면 과거에 이랬으니 이번에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금융시장에는 무의미하잖아요. 항상 세상은 다르니까. 예. 그렇죠. 그때와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건들을 들여다보는 게 좀 향후의 금융시장을 저희가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그때와 지금이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지 봤으니까 네. 무엇이 다른가를 좀 고민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일단은 이 위기, 그다음에 정책 대응, 그다음에 정상화, 요걸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보자면 이번 사이클은 엄청 압축되고 강도가 센 것 같아요. 진짜 유례 없는 강도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효과 아닌가요? 물론 이제 사안이 다르기도 하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다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 그렇게 했는데도 경기 부양 효과는 없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는 통화정책 갖고는 안 되고 통화정책도 아주 강력해야 되지만 아주 강력한 재정정책이 덧붙여져야 우리가 경기를 좀 정상화 궤도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 배경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이 차트를 보시면 2008년 10월에 금융위기가 발발이 됐고 테이퍼링 14년 1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5년 3개월이 걸렸거든요. 정상화 첫발 떼기까지.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작년 3월이 코로나 시작이라고 보면 만약에 12월에 개시를 한다면 한 1년 9개월. 2년이 채 안 되네. 네. 그러니까 거의 사이클이 반도 안 되게, 지난 사이클에 반도 안 되게 진행이 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실질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기준금리가 있고 실질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실질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통화정책이 매우 완화적이다. 그렇죠. 또는 너무 완화적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보다 더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짧아질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실질금리가 낮아지면서 기대물가도 굉장히 지금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연초에 올랐던 기대물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완화적이구나. 시장 경제 체력보다 더 완화적인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이클이 짧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근데 사실은 사이클이 짧은 거는 대응까지는 엄청 좋아요. 위기가 발생했는데 다 도와주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좋아. 빨리 회복됐어. 왜도 뭐 다 통과시켜주고. 근데 이제 그 뒷얘기는 사실은 정상화가 짧을 수 있을지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정책가들이 이거를 빨리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상화도 빨리 되돌린다는 거는 뭔가 안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빨리 대응을 했고 빨리 빼는 그 과정들이. 그렇죠. 또 섣불리 빨리 뺐다가 경기가 다시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연 정책가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1편에서도 막 하이퍼 인플레가 오기까지가 상황들을 보시긴 했는데 정책가들이 일단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가정하에 빠른 정상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좀 차이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 재정 수지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가 빨리 이제 우리도 긴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재정 긴축을, 재정 긴축을 건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재정을 계속 줄여가는 완만하게 줄여갔고, 그런 와중에 중앙은행은 도와줬어요. 그래 너네 돈 빼는 동안 우리가 돈 계속 완화적으로 신용도 풀어주고 그렇게 정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왼쪽 차트가 미국 의회 예산국이 전망한 거거든요.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한 13.4%인데 내년도에 거의 한 5% 정도까지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예상이에요. 정책가들이 그렇게 할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올해도 예상보다 큰 거는 뭐 연초에 작년에 9천억 달러에 또 1.9조 달러 막 투입을 어마무시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예상이지. 뭐 내년에 어떤 바이든이 결정할지는. 또 내년에 그런 지원금을 주기는 어렵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폭으로 줄이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긴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의 특징은,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가 돈을 빼는 와중에 중앙은행들이 막 버퍼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부도 돈을 막
더 빠른 속도로 뺀다고. 차트 보시면 막 기울기가 엄청나잖아요. 네. 빠른 속도로 뺀다고 하는데 중앙은행도 물론 이제 테이퍼링이 아까 네. 긴축은 아니라고 했지만 네. 어쨌든 긴축을 도입부에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약간 싸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 한다고 합니다. 사이클이 짧아졌다는 거 굉장히. 네. 그리고 소마 정책이 재정 건전화의 버퍼 역할을 못 해줄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테이퍼링 하면서 테이퍼링의 영향이 지난번에는 장기금리를 그거와 상관없이 내렸지만 이번에는 워낙 장기금리가 지금 또 낮은 수준에 있다 보니 장기금리가 그래도 올라가는 쪽으로 예상하는 데들이 좀 많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 그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사실 내년도 재정적자가 저렇게 준다는 거는 미국 정부가 채권을 덜 찍겠다는 거거든요. 훨씬 덜 찍겠다는 거거든요. 채권 시장에 공급이 별로 없어요. 공급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뭐 일단은 금리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어쨌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사이클이 엄청 압축돼 있다. 그리고 그때는 재정 빼는 거를 통화 정책이 버퍼를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해줬는데. 같이 뺀다 그런다. 좋은 얘기 같이는 안 들리고 또 이런 정책 결정을 정책가들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자산 가격이 문제예요. 자산 가격. 사실 금융위기 끝나고는 다 막 되게 어떻게 보면 다 사람들이 좀 톤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정부도 빨리 재정 줄이고 가게들 빨리 빚 갚아 너네. 또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할 건데. 예, 집에서 나갈 거야. 막 그런 분위기였고 우리 뭐 금융시장의 분위기도 주식 해봤자 그 펀드 다 뭐 반토막되고 주식 투자하지 마. 막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거든요. 엄청 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분위기는 다 이제 아실 거고요. 그 당시는 어쨌든 연준 테이퍼링 할 때 자산 가격이 뭐 그렇게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네, 왼쪽 차트 보시면 점선이 미국의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명목 GDP고 실선이 그 미국 가계의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순자산이었거든요. 14년 테이퍼링 시작할 때가 빨간색 점인데 별로 괴리가 없었어요. 자산 가격 별로 그렇게 괴리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괴리가 자산 가격이 아주 그냥 엄청난 기울기가 엄청나네요. 엄청난 수준으로. 그만큼 이번에 뭐 재정과 통화를 모두 다 동원한 그렇게 해서 유동성과 자금이 투입된 부분들이 결국은 자산시장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고스란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실물은 아직 그 정도 뜨겁진 않고. 그러면 이제 이 자산 가격이 미국 얘기인데 어디가 많이 올랐을까 보면은 이게 빨간 선이 이제 그 14년도 때 얘기예요. 얘기이고. 근데 지금 보면 그때 워낙 이제 뭐 부동산이 지금 조금 이제 올라갈랑 말랑 하는 그런 상황. 그래도 위기 전보다는 부동산 가격은 낮네요. 네, 아직은 뭐 엄청난 과열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과열의 도입부 정도인 것처럼 보이고요. 주식시장은 엄청난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체감을 하잖아요. 미국 주식이 대체 뭐 테이퍼링을 하고 뭐 51번째 최고가 경신. 네, 뭐 무슨 바이러스가 더 퍼지면 막 더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 상황들이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연준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부동산이 조금 과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연준한테는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근 데이터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뭐 25%씩 올랐다. 그러면 어쨌든 과거 역사적 하이보다는 낮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경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이 엄청 과열인데 그러면 뭔가 돈을 뺐을 때 주식이 조정받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은 부동산은 빚을 많이 내서 사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과열이 안 가게 막기도 해야 되고 근데 주식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가게들이 엄청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주식이 빠지면 뭐 연금이 또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안 좋긴 할 건데 당장 엄청난 충격이 있겠느냐 미국이 그거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합리적이라면 연준이 긴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도 주식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변수. 그게 이제
좀 긴축을 더 빨리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합리적이라면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합리적이라면. 네. 다음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인데요. 네. 항상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는 그 마찰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데 네. 그 차트 보시면 11년도에도 막 CPI가 급등하고 코어 PC도 올라가고 보실 수가 있는데 위기가 발생하면 공장들이 막 문을 닫았고 네, 생산을 못했죠. 안 하죠. 공장을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부도가 나서 못할 수도 있고 수요가 없어서도 생산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위기 끝나면 갑자기 또 수요는 폭발하고 만들 준비는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마찰적인 물가 상승이 이제 유발이 되는데 14년 1월에 이제 금리 올릴 때쯤에는 이게 모두 다 정리된 다음이었어요. 정상적인 물가로 돌아온 거네요. 돌아온 다음이었기 때문에 연준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뭐 물가 신경 쓰면서 우리가 뭐 통화 정책을 조절할 건 아니고 경기 보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위기가 작년도에 있었고 막 지금 자동차 사기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병목 현상 뭐 국내에서도 사기 어렵고 미국에서도 중고가가 거의 신차 가격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찰적인 물가 상승이 한창인 지금 상황. 이것도 좀 병목 현상이 3분기에는 풀린다라는 분석들을 했었는데 지금 3분기가 이제 한참 지났는데 아직 지금 뭐 품목에 따라서는 내년도 뭐 상반기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안 떨어져요, 잘. 어마무시하네요. 네. 이게 물론 뭐 이제 학자들이 결국은 이거 다 해결될 문제다. 마찰적 보지 않았느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테이퍼링을 시작할 올해 말 또는 내년은 한참 물가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진 상황. 사람들이 물가 떨어지나 보자. 이렇게 막 뒷짐지고 그 팔짱 끼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또 이제 구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싼 중국 물건 보기 어려울 거다. 그렇죠. 지금 또 미중 갈등이 뭐 앞으로도 약화될 일은 없을 거고 계속 첨예해질 텐데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이 특히 미국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공급망을 다시 우리가 손을 보겠다. 지금 이제 저가 중국에 의존하는 건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중국한테 휘둘린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미국의 일자리 다 빼앗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은데 외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에 들어온 거는 또 관세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국 내 어떤 공급망을 만들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얘기 들으면 그냥 얼핏 좋을 것 같긴 한데 따지고 보면 미국이 좋죠 뭐. 세계가 평평해졌다. 이게 2000년대 글로벌 좀 모토였잖아요. 그 생산의 가장 효율화를 꾀했던 게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된 한 지난 10여 년간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들이 자꾸 다 제조업 일자리를 다 신흥국한테 뺏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돌아오는 흐름이 전개가 됐는데 앞으로 좀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비용의 효율화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실 내년도에 그게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이 상황에서 연준이 다른 물가 안 보고 우리 마이웨이 우리 천천히 할 건데 좀 천천히 빠져나갈 건데 라고 하기 어려운 환경이 사실은 될 수 있다. 또 하나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임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임금 반세계와 뭐 임금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위기와 다르게 코로나는 사람들의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자리 종류도 바뀌어버렸고 사람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향, 은퇴, 뭐 연령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손실된 어떤 노동자층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일단 노동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부분, 지금의 물가가 일시적인 부분이 분명히 비중이 크긴 하지만 계속 그 일시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 이후에도 완전히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될 거냐. 확인에 대한 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야 된다. 뒷걸음칠 버퍼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 그다음에 이제 물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이클이 짧아질 것 같다. 이건 뭐 정책가들의 결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드라기처럼 파월 의장도 작년에 그 위기 터지면서 작년 8월에 잭슨홀 회의에서 소위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물가 2% 도달하면 긴축할 거야 라는 스탠스에서 물가 2% 넘어도 그 1%를 넘는 기간이 상당 기간 유지가 돼야 우리는 그때 긴축할 거야. 긴축은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과연 이게 그 모토대로 진행이 될지
될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근데 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빨리 하는 게 맞아도 과거 1편에서 보셨겠지만 정책가들의 선택은 항상 이제 본인의 정치력 이런 것들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내년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 너무 막 기분 나쁜 얘기들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근데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의 상황들은 경기 여건은 일단은 덜 나쁜 것 같아요. 왼쪽 경기 선행지수 보시면은 그때는 막 중국이 막 꺾여 내려가는 도입부, 그다음에 미국은 그래도 좀 괜찮았고 유럽도 그냥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상황이 또 얼마나 안 좋았냐면 아까 이제 원자재 가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교역량을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급락을 해가지고 가격 기준으로 교역량이 14, 15년도 보시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긴축을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안전자산 선호에 의한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른 것이 교역량 보시면 물론 이게 이제 그 기저효과 때문이긴 하지만 교역량이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뭐 내년도에도 어쨌든 좀 폭은 적을지라도 이제 교역량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양상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연준이 긴축을 시작하니까 조금 그래도 뭐 딴 나라 덜 봐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건 정말 나쁜 생각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연준이 안 기다려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죠.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선의의 의도라고 믿고 싶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가 덜 비관적인 것이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보면 유로존의 상황이 그때만큼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유로존도 지금 이전보다는 재정 지출을 정말 극도로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어쨌든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어느 정도 더 푸는 것을 좀 용인해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IT에서는 막 유럽이 거의 막 뒷걸음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린 산업에서는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또 메르켈이 이제 9월에 퇴임을 하는데 이제 선거를 하고 퇴임을 할 건데 어쨌든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재정 너무나 긴축해서 돈 좀 쓰자 이제 이런 기조로 다음 10년은 조금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미국도 중국 견제하느라고 그 유럽 너네 좀 커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유럽을 좀 도와준다. 네, 동맹국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맞아요. 뭐 그런 막연한 미국 혼자 가기에는 또 유럽의 힘이 필요하죠. 아시아도 좀 필요할 거고. 근데 사실은 뭐 신흥국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여건들이 미국하고 유럽이 좋은 상황, 미국하고 중국이 좋은 상황. 우리한테 어떤 게 뭐가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 좀 환율 결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저희가 여기서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전보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게 이전보다는 좀 빠른 시기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달러 강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환율의 흐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달러 강세 우호적인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여건들, 자산 가격도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경기 여건을 봤을 때는 유럽의 여건을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다른 나라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강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정상화 과정도 정상화에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정상화 과정을 시작을 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양적 완화의 기간도 정상화의 구간도 굉장히 길게 늘어졌던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여건은 모든 것이 좀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압축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정상화 과정도 시장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건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여건이 바뀌면 또 정책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내년도 전 세계적인 경제적 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는 3시간에 걸쳐서 테이퍼링을 주제로 얘기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